찬바람 불어와 이 계절 젖은 모래 위에 네 숨결만 남아 아직도 난 널 보내지 못하고 이 파도 끝에서 홀로 서 있어 여보, 나 결국 여기 왔어. 당신이 그렇게 오라고 했던 이곳에 남편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 되는 날, 소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8살 딸 혜인의 손을 잡고 이 겨울 바다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소희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울 앞에 선 소희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에 걸친 가방 끈을 고쳐매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소희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병상에서 연필로 꾹꾹 눌러 그린 하포 마을 지도였습니다. 종이 귀퉁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남은 작은 지문 자국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덧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들고 가도 돼? 혜인이 침대 위에서 아빠의 카메라를 두 손으로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조심해서 들고 다녀야 해. 아빠가 정말 아끼던 거니까. 소희가 혜인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혜인은 카메라 렌즈캡을 씌웠다 벗기기를 반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가방 깊숙이 넣은 뒤 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릉행 KTX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도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뒷면에는 민호의 작은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 와본 적 있어? 혜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참 좋아하던 곳이야. 늘 한번 데려오고 싶다고 했거든. 소희가 지도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 곳이야? 혜인이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며 다시 물었습니다. 바다가 있어. 그리고 아빠가 짓고 싶어 했던 도서관도 있고. 소희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혜인은 아무 말 없이 흰 눈이 덮인 겨울 들판을 뷰파인더로 들여다봤습니다. 전봇대가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강릉역에 내리자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소희는 혜인의 모자를 눌러 씌우고 시내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혜인아, 춥지 않아? 소희가 혜인의 볼을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안 추워? 혜인이 소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되물었습니다. 소희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어 보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소희는 바다 반대편 통로 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가방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안도로가 가까워질수록 소희는 시선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내리자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풍 카페라고 적힌 간판 아래에서 소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여기야? 혜인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지도에 표시해 둔 곳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래. 소희가 지도를 꺼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카페 마당 한쪽에 목련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는 지도에 표시된 자리를 확인하며 나무 아래 흙을 조심스럽게 헤쳤습니다. 작은 열쇠함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기 봐. 작은 나무가 하나 더 있어. 혜인이 마당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응, 조금 있다가 같이 가보자. 소희가 열쇠함을 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함 안에는 카페 뒷문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뒷문을 열고 카운터 아래를 살폈습니다. 날짜가 적힌 봉투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손을 뻗어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돌아보자 흰머리의 노인이 마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희의 어깨에 걸린 카메라 가방을 눈여겨봤습니다. 혹시 민호 씨 부인이시오? 박 노인이 소희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 노인은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등대 보관실 열쇠요. 민호 씨가 꼭 전해달라 하고 갔소. 박 노인이 열쇠를 소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보관해 주셨네요. 소희가 열쇠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대답 대신 언덕 위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골조만 남은 건물이 흐린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데 있지요. 도서관 짓던 자리요. 공사가 그 뒤로 멈췄소. 박 노인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모였다가 펴졌습니다. 그 사이 혜인은 마당 구석의 어린 목련 나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무 앞 작은 푯말 위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혜인은 소매 끝으로 푯말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민박집 방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소희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가방에서 유골함을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일기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첫 장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이 민박집 마당에서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길을 걸어 등대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박 노인이 보관실 문을 열자 선반 위로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민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민호 씨가 맡겨둔 거요. 몇 년이나 됐지. 박 노인이 선반 앞에 서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상자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필름 묶음과 지도 복사본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해변 지형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혼자 만든 거군요. 소희가 지도를 펼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요. 여기 올 때마다 혼자 걸어 다녔소. 비 오는 날도, 파도 높은 날도. 박 노인이 소희 곁에 서서 지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지도에 표시된 안전 경로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제 해안선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가락이 지도 위의 선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바다같이 가보겠소? 박 노인이 소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래사장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혜인은 앞서 달려나가 조개 껍데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소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는 모습을 박 노인이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거 봐. 혜인이 달려와 소희의 손바닥 위에 작은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조개 껍데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예쁘네. 잘 찾았다. 소희가 짧게 말하며 조개 껍데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도서관 공사 현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골조 사이로 찬바람이 통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도면을 들고 현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시 태우 씨 맞죠? 소희가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도면에서 눈을 들어 소희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희 씨 이렇게 뵙게 되네요. 민호 형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태우가 도면을 말아주며 말했습니다. 공사가 여기서 멈춘 거군요.
소희가 골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골조 올리고 나서 더는 손을 못 댔어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태우가 발끝으로 바닥에 녹슨 볼트를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태우는 품에 들고 있던 도면을 펼쳤습니다. 바다를 향해 난 열람실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이 그려진 자리마다 민호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형이 그랬습니다. 이 창으로 바다가 보여야 한다고. 아이들이 책 읽다가 고개 들면 바다가 바로 보이게. 태우가 도면 위의 메모를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고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 민박집 앞 골목에 주민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공사장 쪽을 가리키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소희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공사장 흙이 다 쏟아져서 밭이 엉망이 됐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중년 여성이 소희를 보자마자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골조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둘 겁니까? 마을이 흉해서 못 봐줄 지경이에요. 그 옆에 남자가 팔짱을 단단히 낀 채 말했습니다. 소희는 가방에서 편지와 서류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서관이 완공되면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 됩니다. 남편이 직접 계획한 곳이고 저도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소희가 서류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주민 몇 명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골목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도 소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천천히 가슴 앞에 모아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소희는 매일 공사장 주변과 카페 마당을 직접 쓸고 정리했습니다. 넘어진 강목을 세우고 바람에 날린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혜인은 그 옆에서 작은 손으로 돌멩이를 골라 한쪽으로 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희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마을 할머니 한 명이 캔커피 하나를 조용히 계단 위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소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손만 한번 흔들었습니다. 소희는 캔을 집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희는 해변 끝자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또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바다 가까이 걸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닿을 만큼 가까워지면 발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에 민박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민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마지막 줄에 민호의 글씨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도착한 지 2주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입구 쪽에서 낯선 차 2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셋이 서류 봉투를 들고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서관 공사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무슨 일이죠? 소희가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 소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부지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이곳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남자가 문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희가 문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팔짱을 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탁자 위에 지도와 인쇄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서관 부지와 진입로 일대에 빗금이 그어진 자료였습니다. 소희는 자료를 손에 들고 내용을 살폈습니다. 처음 보는 측량 수치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료 우리가 가진 서류랑 다릅니다. 태우가 소희 곁에 서서 자료와 자신의 도면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소희가 자료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개발업자 측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공사,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남자가 자료를 들어 주민들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과 다릅니다. 태우가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발급된 서류입니다. 의심되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남자가 태우를 향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가진 서류와 대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관 안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개발업자 측 남자가 소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부지 개발 계획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공사를 멈추고 협조하는 게 서로 편합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뜻대로 이 도서관을 완성할 겁니다. 협조는 못합니다. 소희가 남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두고 보시죠. 남자가 소희를 스치듯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실랑이가 길어지는 사이 혜인은 카메라를 가슴에 안고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이를 악물고 공사 현장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의 말소리가 등 뒤에서 이어졌습니다.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에 뭔가 조여드는 느낌이 왔습니다. 소희는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소희 씨, 태우가 소희 쪽으로 달려오며 불렀습니다. 소희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공사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희 씨, 어디가 아픕니까? 태우가 소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혜인이 소희의 팔을 두 손으로 잡으며 불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태우는 소희의 등을 받쳤습니다. 박 노인이 어느새 달려와 혜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끝난 뒤 의료진이 소희의 가슴에 모니터링 장치를 붙였습니다. 심장 쪽에 무리가 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무리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의료진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카메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허공에서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 탁자 위에 두툼한 봉투가 놓였습니다. 개발업자 측에서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소희는 봉투를 열어 첫 장을 읽다가 덮었습니다. 박 노인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난 것은 면회 시간이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노인은 혜인에게 작은 우유 한 팩과 수첩을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처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라. 박 노인이 혜인의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혜인은 수첩을 두 손으로 받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저장된 영상들 사이에서 민호의 얼굴이 담긴 화면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민호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그 화면을 들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소희 곁에 섰습니다. 말없이 화면을 엄마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소희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가장자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 몇 명이 병실 문 앞에 다녀갔습니다. 문 앞에 작은 꽃 묶음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실 복도를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팔걸이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혜인은 엄마 곁에서 함께 걸으며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혜인은 가방 안쪽 지퍼 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실밥 한 올이 걸렸습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가방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소희는 병원 복도 끝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에 붙은 모니터링 장치가 코트 안으로 느껴졌습니다. 혜인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소희는 민박집 방에 짐을 내려놓고 곧바로 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우 씨, 오늘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나요. 소희가 창밖의 공사 현장 골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공사 현장 앞에서 만난 태우는 소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썹을 모았습니다. 아직 몸도 안 좋으신데 벌써 나오셔도 되는 겁니까? 태우가 소희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소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태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태우는 서류를 펼쳐 읽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거 서울집 보증금입니까? 태우가 소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서관 공사 마무리하는 데 쓰세요. 민호가 이걸로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우는 서류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 형이 시작한 거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우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소희는 마을 부녀의 어머니들을 찾아갔습니다. 도서관 안에 경로당으로 쓸방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이 언제든 와서 편하게 쉬실 수 있게요. 소희가 부녀의 회장 앞에 설명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 할머니는 자료를 내려다보다가 소희를 봤습니다. 그 말 진심이요? 할머니가 소희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소희가 할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습니다. 인부들 밥은 내가 챙겨주겠소. 부녀의 어머니들이랑 같이. 할머니가 자료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청년의 남자들이 공사 현장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녹슨 철골을 끌어내고 바닥에 쌓인 잡동사니를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마다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어제 이장님한테 연락 왔습니다. 이번 일 마을이 다 같이 해보자고요. 청년회장이 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희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태우는 골조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창호와 외벽 공사 순서를 정했습니다. 현장에 인부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와 전동 공구 소리가 겨울 언덕을 채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부녀의 어머니들이 커다란 냄비와 반찬통을 들고 현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희도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나눴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희가 인부에게 국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녀의 할머니 한 분이 소희 옆에서 국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좀 심했지. 미안했소. 할머니가 앞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걱정되셨을 겁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소희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혜인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씨앗 봉투가 여러 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거 심으면 봄에 꽃 피어? 옆에 앉은 남자아이가 봉투를 들어 보이며 혜인에게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꽃 많은 도서관이 좋다고 했어. 혜인이 씨앗 봉투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이 도서관 만든 사람이야? 여자아이가 혜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다 만들진 못했지만 혜인이 씨앗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어느 자리에 무슨 꽃을 심을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회관에 책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집에 있던 책을 꺼내 들고 왔습니다. 낡은 표지의 책들이 상자마다 가득 담겼습니다. 이 책 내가 50년 전에 읽던 거요. 도서관에 두면 누군가 또 읽겠지. 책 상자를 들고 온 할아버지가 소희에게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모셔두겠습니다. 소희가 두 손으로 상자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부녀의 어머니들이 상자 옆에 앉아 책을 한 권씩 꺼내 분류했습니다. 어린이 책, 소설, 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따로 쌓였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외벽이 올라가고 창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다를 향한 열람실 창이 끼워지던 날, 태우는 소희를 현장 안으로 불렀습니다. 소혜 씨, 한번 들어와 보세요. 태우가 열람실 안쪽에서 소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소희가 안으로 들어서자 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겨울 바다였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 형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다가 딱 이렇게 보입니다. 태우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창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가슴 위로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가와 책상과 의자가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희는 모니터링 장치를 가슴에 단 채 해변 걷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파도 가까이 걸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서가가 다 들어선 날 저녁, 소희는 바다 조망 열람실 서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책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책을 서가 맨 첫 칸에 꽂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개관 준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희와 태우, 부녀의 어머니들, 청년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소희는 혼자 도서관 입구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끌과 망치를 꺼냈습니다. 입구 옆 머릿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글자를 새겼습니다. 강민호. 돌 위에 새겨진 글자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개관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겨울 햇볕이 도서관 외벽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소희는 이른 시간부터 입구 앞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앞서 달리며 도서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건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들어가 넘어지면 안 돼. 소희가 뛰어들어가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 대신 손을 흔들며 열람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관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열어 천으로 싼 물건 2가지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제도자와 안경이었습니다. 소희는 책상 위 오른쪽에 제도자를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안경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아이들이 열람실 한쪽에 줄을 맞춰 섰습니다. 혜인도 그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혜인아, 준비됐어? 옆에 선 여자아이가 혜인의 팔을 건드리며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혜인이 악보를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합창이 시작되자 열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천장 유리창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말을 잃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열람실 문 옆에 서서 2 손을 앞에 모은 채 노래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었지만 턱 아래가 잠시 떨렸습니다. 합창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건물 안을 흔들었습니다. 혜인은 자리에서 빠져나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방문객들의 얼굴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웃는 얼굴, 책을 만지는 손,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는 눈. 사진. 잘 찍히고 있어? 태우가 혜인 곁을 지나치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다 남겨둘 거예요. 혜인이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 노인이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손에 하얀 목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민호 씨가 두고 간 거요. 작년 겨울에 여기 왔다가 놓고 갔는데 내가 맡아두고 있었소. 박 노인이 목도리를 소희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목도리를 2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가 목도리를 가슴 앞에 모아 쥐며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깊게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걷히며 햇빛이 강해졌습니다. 천장 유리창으로 빛이 쏟아져 서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책 표지들이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가져다 놓은 책이 저기 꽂혀 있네. 할아버지 한 분이 서가 앞에 서서 책등을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책 덕분에 서가가 채워졌습니다. 소희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책등을 한 번 더 어루만졌습니다. 테라스 쪽에서 태우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혜 씨, 이리 좀 와보세요. 태우가 테라스 난간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테라스 한쪽에 나무로 만든 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었습니다. 목수 어르신이 사진 보고 깎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여기 두고 가셨어요. 태우가 흉상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소희는 흉상 앞에 서서 천천히 얼굴을 살폈습니다. 손을 뻗어 나무 표면을 가볍게 짚었다가 내렸습니다. 잘 됐다. 민호. 소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소희는 방명록 앞에 앉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소희는 펜을 내려놓고 방명록을 닫았습니다. 혜인은 개관 행사가 끝난 뒤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뽑아왔습니다. 도서관 입구 게시판 앞에 서서 사진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 책을 읽는 아이들, 창밖 바다를 담은 사진들이 게시판을 채웠습니다. 다 붙였어? 소희가 혜인 곁에 서서 게시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아직 한 장 더 있어. 혜인이 마지막 사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목도리를 두른 소희가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그 사진을 게시판 한가운데에 붙였습니다. 그 사이 소희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모래사장 쪽에서 혜인이 돌아오자 소희가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 써놨어. 혜인이 모래사장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모래 위에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주민들이 랜턴을 하나씩 켰습니다. 도서관 입구부터 마당까지 불빛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별빛이 도서관 지붕 위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소희는 테라스 난간에 손을 얹고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개관한 지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도서관 진입로 쪽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소희가 관장실 창문으로 내다보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개발업자 측 남자가 앞장서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조끼를 입은 낯선 남자들이 여러 따라왔습니다. 손에는 노란 차단선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희가 입구 밖으로 나서자 남자들은 이미 진입로 양쪽에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희가 앞장선 남자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법원에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도서관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소희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차단선 치우세요. 소희가 차단선 쪽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정당한 절차입니다. 남자가 소희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주민들이 진입로로 모여들었습니다. 청년의 남자들이 조끼 입은 용역들과 마주 섰습니다. 이 마을 도서관에서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청년회장이 용역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업무 중입니다. 용역 쪽 남자가 청년회장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함 소리가 진입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혜인은 도서관 입구 계단 위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역 한 명이 옆을 지나치다 혜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혜인은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혜인아, 소희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혜인은 일어나 앉아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혜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혜인의 무릎을 살피다가 가슴 쪽에서 뜨거운 통증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가슴 안쪽이 무거웠습니다. 소희는 입구 옆 소파로 걸어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소희 씨, 태우가 소희의 얼굴을 보고 빠르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소희가 왼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태우는 소희의 안색을 살피다가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괜찮다니까요. 소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태우는 듣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과 태우가 경찰서를 찾은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살피며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저희가 당장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서관 진입로를 막고 주민들이 다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라는 겁니까? 이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지금 단계에서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장과 태우는 아무 소득 없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장이 주차장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뭘 노리는지 알겠소? 태우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도서관 운영권입니다. 그걸 가져가려는 겁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못 줍니다.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 전기가 끊겼습니다. 열람실 안이 갑자기 어두워지자 아이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민들이 저마다 휴대폰 불빛을 켰습니다. 잠시 후 마당 앞에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불빛이 하나씩 늘어나며 도서관 앞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용역 쪽 남자가 주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도서관 앞입니다. 우리가 왜 집에 들어가야 합니까? 부녀의 할머니가 촛불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입로 차단선 위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병원 침대에서 태우가 찍어보낸 사진을 통해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인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무릎에 붙은 반창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안감 아래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숙이고 가방 안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안감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숨겨진 포켓이 있었습니다. 혜인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가방 안쪽 안감을 손가락으로 꼼꼼히 더듬었습니다. 두 겹으로 된 안감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틈이 있었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그 틈을 벌려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혜인은 봉투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와 두툼하게 접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태우 아저씨한테 바로 가져가야겠다. 혜인이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혼자 말했습니다. 태우는 봉투를 받아들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가 옆에 바짝 붙어 서서 함께 내용을 짚었습니다. 이거 공익신탁 계약서입니다. 민호 형이 이미 다 설정해 둔 겁니다. 태우가 서류를 들어 법무사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도서관 부지 전체가 마을 공익자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가 계약서를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진입로도 확인해 주세요. 뒷장에 있습니다. 태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뒷장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입로도 영구 사용권이 설정된 토지입니다. 처음부터 막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혜인은 탁자 앞에 서서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가방 안에 같이 들어 있었어요. 혜인이 말했습니다. 태우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계약 관련 문서들 아래에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실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준비해 둔 게 제대로 전달된 거다. 도서관은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 그 마을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곳이니까 난 믿는다. 네가 끝까지 해낼 거라고.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혜인아, 민호의 목소리가 한 번 더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들고 다녀라. 그게 아빠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니까. 민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향해 손을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영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태우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을 손등으로 눌렀습니다.
혜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바로 취소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이 계약서면 충분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법원에 서류가 제출된 뒤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개발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이 개발업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랍과 캐비닛에서 서류 묶음들이 쏟아졌습니다. 위조된 도장이 나왔습니다. 처음 주민들에게 배포했던 측량 자료도 허위로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용역들이 마을에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이 떠나는 것을 골목 어귀에서 청년의 남자들이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진입로 양쪽에 묶여있던 노란 차단선을 주민들이 직접 걷었습니다. 부녀의 할머니가 차단선 한쪽 끝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여기 있을 게 아니지. 할머니가 차단선을 뭉쳐 옆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현수막도 내려졌습니다. 진입로가 다시 열리자 주민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우가 전기암 앞에서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도서관 안불빛이 한꺼번에 켜졌습니다. 열람실, 경로당 방, 복도까지 환해졌습니다. 불 들어왔다. 청년회장이 불빛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혜인이 입구에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태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혜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전기도 다시 들어왔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태우 씨.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침대 옆에 두었던 민호의 일기장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분쟁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기 직전의 오후였습니다. 소희는 민박집방 거울 앞에 서서 코트를 천천히 둘렀습니다. 혜인이 방문 앞에 서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빠의 카메라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아? 혜인이 소희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소희가 거울에서 눈을 돌려 혜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떨려? 혜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며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자. 소희가 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변 입구에는 박 노인과 의료진 2명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도 멀찍이 서서 소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소희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파도 가까이까진 가지 마세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이 소희 옆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바람 방향이 좋소? 민호 씨가 날짜 맞춰준 것 같구먼. 소희는 박 노인을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모래사장으로 들어서자 겨울 바람이 머리끝을 흔들었습니다. 흐린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새어나와 바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모래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혜인은 엄마 곁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파도가 닿는 자리에서 조금 앞 소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발이 모래 위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희는 가방을 열어 안쪽에서 한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표면이 오랫동안 손길을 받아 부드럽게 달아 있었습니다. 혜인이 소희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소희가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혜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알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소희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봉투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입구를 여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의 하얀 것들이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입자들이 겨울 끝에 바람 위에 올라 바다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파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물결이 그것들을 품었습니다. 소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봉투가 가벼워졌습니다. 혜인은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엄마의 뒷모습과 바다를 함께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빈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혜인이 소희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소희는 혜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박 노인이 입구 쪽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소희가 가까이 오자 박 노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봄부터 소희는 매일 아침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언덕길을 올라오면 소희는 입구에 서서 맞이했습니다. 혜인은 방과 후에 도서관으로 곧장 왔습니다. 열람실 창가 자리가 혜인의 자리였습니다. 찬바람 불어와 이 계절 어느 겨울 끝의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소희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두 손을 얹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멀리서 밀려왔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겨울 바다에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선을 거두고 딸 혜인의 손을 꼭 잡은 소희 씨처럼 우리의 삶에도 차가운 겨울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독했던 겨울도 결국은 자리를 내어주고 차가웠던 바닷바람 사이로 어느덧 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소희 씨에게 이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온기를 두르고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시작의 무대였습니다.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겨울 바다를 마주하지만 결국 그 파도를 넘어 다시 찬란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찬바람 불어와 이
곁에서 홀로 서 있어